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책이 있는데요. 네,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건축가이자 사상가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입니다. 그중에서도 1권의 첫 장, 생명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책이 시작부터 정말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살아있다고 하면 식물이나 동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사는 집, 심지어 길가의 콘크리트 조각에도 생명이 깃들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대체 살아있는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건축하면 친환경적인 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 요즘은 특히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자연을 보존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만드는 도시랑 건물 자체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좀 막히는 느낌이에요. 건물이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20세기 과학의 한계랑 딱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현대과학 말이죠. 네, 현대 과학에서 생명이라는 건 자기 복제, 또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유기체. 일종의 생물학적 기계 같은 거요? 그렇죠. 딱 그 표현이에요. 생물학적 기계. 근데 이런 좁은 정의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오래된 시골집의 석가래나 지붕 타일, 아니면 작은 다리 같은 것들은 분명 생물학적으로는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는 아니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장소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 전체적인 생명력에 이 죽은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부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책에서 예로 든 남부 잉글랜드 풍경이 딱 그런 경우 같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언뜻 보면 그냥 아름다운 자연 같은데 사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만든 들판, 울타리, 마을, 시냇물까지도요. 맞아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연을 보존한 걸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창조해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의 아주 혁신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생명을요, 생물학적인 유기체한테만 있는 거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공간에 깃든 보편적인 특성으로 보자는 거죠. 모든 것이요? 네. 돌멩이 하나, 파도 하나, 심지어 콘크리트 조각 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생명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정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생물학적 생명은 그 스펙트럼 위에서 생명력이 아주 높은, 좀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저 그림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랑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야심찬 주장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정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이게 무슨 특별한 감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예시들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해변에서 막 역동적으로 부서지는 파도, 네. 그리고 공장지대에 고여있는 시커먼 공업용수 웅덩이. 상상만 해도 다르네요. 어느 쪽이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나 자연에서 막 채취한 금의 그 강렬한 노란빛,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다른 평범한 물질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물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책에 나오는 그 질주하는 치타 사진을 보면 그냥 살아있구나가 아니라 네, 뭔가 더 있죠. 정말 강렬하게 살아있음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생기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딘가 좀 시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느낌은 개체를 넘어서 더 큰 시스템으로 확장돼요.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아주 맑은 산속 호수랑 녹조가 잔뜩 낀 연못을 생각해보세요. 네. 울창하고 건강한 숲이랑 병들어서 죽어가는 숲, 우리는 후자보다 전자에서 훨씬 강한 생명력을 느끼죠. 그건 그냥 더 아름답거나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알렉산더는 그게 단순히 미학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그 시스템이 가진 전체성의 차이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 전체성, 홀리스라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일관된 서로를 지지하는 통일체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숲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무, 흙, 곤충, 동물, 미생물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자생하는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이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높은 수준의 전체성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 전체성의 정도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생동감이 있다고 느끼는 건 그 대상이 가진 구조적 완전함, 즉 전체성의 표현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나 예술 작품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일본의 어느 뒷골목 식당이 주는 그 활기 같은 거요. 네, 북쪽에는 활기, 아니면 거리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재즈의 자유로움. 저는 늘 그런 건 그냥 분위기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공간의 물리적인 구조, 즉 형태와 배치 자체가 그 생명력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형태와 배치가요? 네, 그는 미노스 시대의 오래된 항아리나 이스파한의 아름다운 모스크, 심지어 한국의 소박한 찻상 같은 전통 공예품에서도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말해요. 와, 시대를 초월하네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재료나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그 사물들이 가진 특유의 기하학적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제 할머니 댁 부엌이 떠오르네요. 오, 어떤 점이요? 최신식 주방은 아니었고 모든 게 제각각이고 좀 어수선했지만 그 어떤 세련된 모델하우스 주방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줬거든요. 아, 사람들이 모여서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먹는 그 모든 활동이 공간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느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아주 좋은 예시예요. 알렉산더가 평범한 삶, ordinary life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평범한 삶이요? 네, 이건 인위적으로 꾸며지거나 세련되게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거칠고 편안하고 솔직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생명력을 말해요.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꾸며진 카페랑은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런 곳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할머니의 부엌은 실제 삶의 필요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꾸밈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장소가 본래 기능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그 옷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파도나 숲, 오래된 공예품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정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가장 도발적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 빈민가 사진 말씀이시죠? 네, 바로 방콕의 한 빈민가 사진하고 아주 유명한 포스트 모던 건축가가 설계한 멋진 주택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부분이요. 네, 아마 많은 독자들이 그 지점에서 충격을 받거나 반감을 가질 거예요.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그 지저분하고 가난한 빈민가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반대로 세련된 디자인 주택은 죽어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위험한 주장 아닌가요? 가난이나 질병 같은 끔찍한 현실을 미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알렉산더 본인도 그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는 결코 가난의 비참함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의 논점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라면요? 그 빈민가에서는 사람들이 잡지나 미디어가 주입하는 좋은 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미지나 추상적인 개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오직 생존과 필요, 그 가장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요구에 따라서 자기 손으로 공간을 한 뼘 한 뼘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거기에는 꾸며낸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가 말하는 마음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멋진 포스트 모던 주택은요? 그 집은 건축가의 지적인 유희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 지어졌을 수 있어요. 실제 사는 사람의 삶의 깊이와는 무관하게요. 아, 결국 그런 공간은 살아있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이미지의 나열에 그치면서 오히려 죽어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건축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기보다 멋진 사진으로 소비될 이미지를 만드는 데 치중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난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필요, 네세시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원동력인가 하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허세나 추상적인 개념을 다 걷어내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에 응답할 때 오히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놓쳐버리는 고유한 생명력이 발현된다는 뜻이죠. 이건 건축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우리의 필요에 뿌리를 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좇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들죠.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결국 알렉산더가 이 1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네요. 네, 생명이란 저 멀리 있는 희귀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서 키워낼 수도 있고 또 무심코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전체성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축 이론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1장은 앞으로 4권에 걸쳐 이어질 정말 방대한 논의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는 이제 앞으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 특성을 정의하는 15가지 구체적인 기하학적 속성들. 15가지나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창조해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질문이요? 이게 새 것인가 헌 것인가 또는 세련됐나 촌스럽나 같은 익숙한 판단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요. 네. 대신 이 공간이 과연 살아있다고 느껴지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 살아있다고 느껴지는가? 네. 만약 어떤 곳이 유독 죽어있고 생기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엔 무엇이 빠져 있는 걸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알렉산더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